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53회차에 들어온 EPL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52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6명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풋볼살롱이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32,000원 조합픽이 3등에 적중이 되면서 지난 승무패 48회차부터 52회차까지 무려 5연속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52회차 굉장히 뜻깊었던 것은 전국에 1등 적중자가 6명이 나왔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나오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이신 GD님께서 1등에 적중이 되셨는데 풋볼살롱이 공유를 드렸던 32,000원 추가 조합픽을 골격으로 해서 나만의 픽인 짤츠부르크 승리를 잡아내시면서 1등에 적중이 되셨기 때문에 전국의 6명 중에서 1명이 바로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이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최근에 승무패 5회차 중에서 4개 회차에서 1등 배출에 성공을 한 풋볼살롱 채널이기 때문에 명실상부 축구토토 승무패 최고 분석 채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번 승무패 53회차 같은 경우에는 EPL과 라리가로 들어오는데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개인적으로 6연속 적중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조금은 자신감은 떨어지는데 어쨌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풋볼살롱의 최종 픽을 그대로 가져가지 마시고 풋볼살롱만이 전해드리는 양질의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나만의 이변 픽을 잡아 가신다면 1등 적중에 가까워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일요일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조합픽인데 42.5배 조합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유의미한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특히나 K리그2, K리그1, J리그 경기까지 상당히 난해한 경기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2.5배가 적중이 되면서 풋볼살롱이 유럽 축구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에서도 0점이 잡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9.8배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투폴 무자비 조합도 부천과 김포 무승부, 간바 오사카와 니가타 경기 무승부, K리그와 J리그 경기들로 투폴 무자비 조합이 적중이 되면서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투폴 무자비 조합도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낮에 공유를 드렸던 K리그와 J리그뿐만 아니라 일요일 저녁에 공유를 드렸던 유럽 축구 세리에 A 투폴 무자비 조합 9.8배가 연속이 적중이 되면서 무농사 풍년이었습니다. 이 주력 조합인 3.3배 조합 역시 프리미어리그 경기와 라리가, 분데스리가를 섞어서 3.3배가 적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이 매 회차마다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폴더 고배당 조합뿐만 아니라 2무, 3무 조합을 추가적으로 공유를 드리고 이렇게 2배에서 3배짜리 정배 주력 조합, 투폴, 3볼짜리 조합도 본전치기용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취향껏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월달에 꾸준하게 적중픽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A매치 경기로 3무 조합 31.7배가 적중이 됐고 9월 첫째 주에도 이렇게 J리그와 K리그2 경기로 31.8배 3무 조합과 10배짜리 2무 조합이 적중이 되면서 최소 주마다
1개 이상의 고배당 무자비 조합픽이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에서 다양한 혜택, 양질의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프로토 조합픽을 매 회차 축구에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부패 53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아스날 대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입니다. 저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1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편하고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통계를 보시면 아스날과 토트넘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무게중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방 압박 수치인 PPDA 수치 역시 토트넘과 아스날이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로 낮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전방 압박을 굉장히 빡세게 가져가면서 수비 라인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직접 PSV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주중에 치렀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있었지만 4대0 대승을 거뒀고 후반전에 일찌감치 교체 카드를 활용을 하면서 체력 안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PSV 상대로 아스날의 핵심 공격 자원 제주스, 사카, 트로사르가 모두 골맛을 본 아스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 감각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주중 유럽 대항전이 없었기 때문에 아스날전을 앞두고 충분히 체력적인 휴식을 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들보다는 자신들과 맞불을 놔주는 공격적인 팀을 상대로 오히려 경기 내용과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아스날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토트넘이 셰필드나 수비 밸런스를 중시하는 브랜트포드를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을 했지만 맞불을 놔주면서 라인을 올렸던 맨유나 번리를 상대로는 완승을 거뒀던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날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카운터어택 역습 실점이 2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무리해서 압박 라인을 올리다가는 토트넘의 퀄리티 있는 역습에 수비 뒷공간이 허물어지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토트넘도 수비 뒷공간을 많이 노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습 실점이 없고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 로메로와 반더벤이 원체 스피드가 뛰어나기 때문에 뒷공간 커버를 잘 해주고 있다는 점과 토트넘의 골키퍼 비카리오가 눈부신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아직까지는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노출이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손흥민 같이 뒷공간 침투가 가능한 빠른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 선에서 양질의 스루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플레이메이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스날의 수비 뒷공간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토트넘이 새롭게 영입을 한 브래넌 존슨이라는 공격수 역시 이 노팅엄 시절부터 원체 역습에 특화되어 있던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홈에서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토트넘의 기세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양팀의 공격적인 성향과 빡센 전방 압박, 높은 수비 라인, 양팀의 최근 상승세를 고려하면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8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첼시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인데 첼시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그래도 첼시의 승리를 바치면서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첼시의 넓은 수비 뒷공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높은 무게중심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번째로 무게중심이 높은 첼시에다가 전방 압박 수치인 PPDA 수치는 8.6으로 가장 낮게 나오고 있는 첼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첼시도 수비 뒷공간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실제 지난 웨스트햄, 노팅엄전에서 패배를 당했을 때도 상대의 역습에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당했던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톤 빌라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이렉트 공격 횟수가 21번으로 가장 많은 다이렉트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는 팀이고,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 역시 전체 7등으로 나쁘지 않은 스피드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첼시의 수비 뒷공간을 간결한 다이렉트 공격을 통해서 노리는 그림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역습 상황에서 최전방에 와킨스, 측면에 베일리, 무사 디아비 같이 빠르게 침투하면서 골 결정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공격수들을 보유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첼시가 올 시즌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쉬운데, 첼시의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6.59골인데 실제 4골에 그치고 있고, 세트피스 기대 득점 역시 2.89골이나 되지만 세트피스 득점이 딱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는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첼시보다 훨씬 더 준수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 경합 지표가 꼴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스톤 빌라가 높이의 약점이 있는 팀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톤 빌라가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첼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3골 가까이 되지만 한 골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골 결정력이 아쉬운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첼시는 주중에 유럽 대항전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폴란드 팀 레기아 원정을 치르고 돌아온 빌라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지만, 첼시의 수비 뒷공간 리스크를 고려를 한다면 빌라의 강력한 역습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빌라가 주중에 폴란드 원정을 다녀왔지만 주전자원들이 대부분 후반전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체력 안배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첼시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는 첼시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라요 대 비아레알이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라요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감독이 바뀌었지만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전방 압박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방 압박을 가져가다 보니까 수비 뒷공간 노출, 역습의 취약점을 드러낼 때가 있는데, 그러한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이 지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0대7 대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요가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 입장으로서는 이 라요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을 해야지 승산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라리가에서 4번째로 느린 팀이고, 다이렉트 공격 횟수는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과연 라요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인 다이렉트 공격을 통해서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비아레알은 최근까지 팀을 이끌었던 세티엔이라는 감독이 경질이 되고 새롭게 파체타라는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 파체타 감독의 데뷔전이었던 알메리아전에서 짜릿한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주중에 펼쳐졌던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이 파나티나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시 한풀 꺾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세티엔 감독 시절에 패스와 점유축구를 고사를 했는데,
파체타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엘체, 우에스카, 바야돌리드 같이 하위권 팀들을 주로 이끌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과거 세티엔 감독 시절처럼 점유나 패스에 집착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실리적인 운영과 다이렉트 공격을 병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압박 자체는 괜찮지만 압박을 최전방에서 마무리해줄 수 있는 최전방 공격수들의 존재감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라이오가 측면 공격수 팔라존이나 가르시아 같이 측면 자원들의 활약은 좋았지만 최전방 마무리가 아쉬웠고 올 시즌에도 최전방 공격수 까메요와 은티카, 라울 데 토마스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이오가 최전방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서 그래도 세를로트나 제라르 모레노 같이 한방이 있는 공격 자원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비아레알은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3골이나 넣으면서 굉장히 좋은 세트피스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오와 기대 득점은 상당히 비슷하지만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비아레알이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이오는 최전방 장신 공격수 은테카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인해서 직전 알라베스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 결정이 된다면 라이오가 또다시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 애를 먹을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이오가 지난 시즌 비아레알 상대로 2연승을 거뒀던 좋은 기억, 라이오의 체력 우위를 고려하면 라이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이고 비아레알도 라이오보다 괜찮은 골 결정력 그리고 감독 교체에 따른 분위기 반전까지 고려한다면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지 않을 거라면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양팀 모두 올 시즌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첫 무승부가 나올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셰필드 대 뉴캐슬의 경기인데 셰필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으로는 무패, 셰필드의 이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 보자면 뉴캐슬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 매치이지만 몇 가지 이변의 냄새가 나는 근거들이 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셰필드의 중원 미드필더 메카티 선수와 구스타보 해머 선수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공격 한 방을 보여줬던 미드필더들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셰필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시즌 셰필드의 승격을 이끌었던 메카티라는 미드필더는 원래 맨시티 소속인데 올 시즌 초반에는 맨시티로 임대 복귀가 됐다가 다시 셰필드가 임대로 데려오면서 지난 토트넘전부터 다시 셰필드에 합류가 된 메카티이기 때문에 메카티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9골 3도움으로 맹활약을 했다는 점에서 메카티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셰필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2부 리그 코벤트리에서 리그 11골 10개의 도움으로 맹활약을 했었던 미드필더 구스타보 해머를 영입을 한 셰필드이고 이 해머 선수가 올 시즌 벌써 셰필드에서 리그 4경기 2골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셰필드가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중원의 메카티나 해머 두 미드필더들이 해결을 해줘야지 이변을 연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전 골키퍼 포드링엄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뛰어난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페널티킥과 자책골을 제외한 상황에서 셰필드가 올 시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실점이 12.10골인데 실제 실점은 9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포드링엄 골키퍼에 의해서 평균 3.1골의 실점을 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셰필드이기 때문에 이 셰필드의 주전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셰필드가 직전 토트넘 원정과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도 후반 막판까지 강팀들을 상대로 리드를 하거나 비기고 있다가 막판에 아쉽게 극장골로 실점을 하면서 끈적하게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뉴캐슬의 공격자들의 컨디션을 고려한다면 셰필드의 탄탄한 수비에 막혀서 고전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뉴캐슬이 최근에 AC 밀란 원정에서도 무득점에 그쳤고 브랜트포드와의 홈 경기에서는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에도 페널티킥 득점을 했기 때문에 두 경기 연속 필드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뉴캐슬의 측면 공격수 알미론의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개인기가 뛰어난 측면 공격수 생 막시망 선수는 이번 시즌 중동으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를 했을 때 수비 블록의 균열을 만들 수 있는 테크니션과 크랙 유형의 측면 공격수가 다소 부족해 보이는 이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뉴캐슬에는 스피드가 빠른 앤서니 고든이나 하비 반스 같은 측면 공격수들이 있지만 이 선수들은 상대팀의 수비 공간이 나왔을 때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침투의 강점이 있는 유형이지 이 수비 블록을 빡빡하게 개인기로 뚫고 들어가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뉴캐슬이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셰필드를 상대로 얼마만큼의 세부적인 공격 전술을 보여줄 수 있을지 다소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브랜트포드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했던 뉴캐슬이고 이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 역시 직전 AC 밀란전이 생애 첫 챔피언스리그 데뷔 경기였기 때문에 이 뉴캐슬이라는 팀이 전반적으로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는 경험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중 챔스 경기에 따른 체력 누수와 뉴캐슬의 최근 떨어지는 공격력, 셰필드 골키퍼의 좋은 선방 능력을 고려한다면 뉴캐슬이 의외로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여전히 뉴캐슬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은 우선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전술이 있는데 주전 중앙 수비수인 아메도지치 선수가 변칙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도 6골이나 넣었던 셰필드의 중앙 수비수 아메도지치 선수인데 이 셰필드가 과거의 크리스 와일더 감독 체제 때부터 변칙적으로 중앙 수비 자원들이 공격에 가담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이렇게 중앙 수비수들이 공격에 가담을 했을 때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뉴캐슬도 이러한 셰필드의 수비 뒷공간을 빠른 앤서니 고든이나 하비 반스 같은 측면 자원들을 활용해서 공략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셰필드가 지난 시즌 2부 리그 시절부터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무려 22골로 전체 2등을 차지했던 셰필드이기 때문에 셰필드가 세트피스 한 방이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유일하게 빵골인 팀이고 세트피스 기대 실점도 0.88골로 가장 낮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력이 가장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뜩이나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셰필드가 강점인 세트피스에서도 뉴캐슬의 강력한 세트피스 수비를 뚫어내지 못한다면 여전히 뉴캐슬이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셰필드의 골키퍼 선방 능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뉴캐슬의 닉 포프 골키퍼 역시 직전 AC 밀란전에서 선방을 무려 8개를 보여주면서 무실점 경기를 이끌었기 때문에 셰필드의 빈공을 고려한다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이 한계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셰필드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독식 픽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베티스 대 카디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카디스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주중 유로파리그 스코틀랜드 레인저스 원정을 치른 베티스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몇몇 주전 자원들이 후반전에 투입이 됐지만 베티스의 핵심 플레이메이커 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선발로 88분이나 소화를 했기 때문에 베티스가 체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티스가 카디스의 제공권과 세트피스 한 방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7등으로 준수한 높이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당 평균 제공권 경합이 6.8회로 라리가에서 가장 좋지 못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카디스의 높이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 193cm의 장신 공격수인 크리스 라모스 선수가 라리가에서 제공권 경합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베티스를 상대로 충분히 높이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카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2골이나 있으면서 세트피스 실점, 최다 실점 공동 2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한방 공격력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카디스가 3골로 라리가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 세트피스 기대 득점감 역시 2.6골로 전체 1등을 달리고 있는 카디스이기 때문에 카디스의 세트피스 한방에 베티스가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디스가 올 시즌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2.07로 전체 3등으로 굉장히 빠른 팀이기 때문에 카디스가 강팀을 상대로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언더독의 요소인 세트피스 한방과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베티스와의 맞대결 구도에서 카디스가 4경기 1승 2무 1패 굉장히 팽팽했던 상대 전적이 있고, 베티스에게 패했던 경기 역시 최근 대부분 0대1 이나 1대2 한 골차 끈적 패배가 많았기 때문에 카디스가 여러모로 덜미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여담이지만 이번 경기는 베티스 입장에서 레드카드 퇴장도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티스가 지난 시즌에 카디스 상대로 2경기 연속 퇴장이 나오면서 카디스 상대로 1무 1패 열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베티스가 올 시즌에는 아직까지 레드카드가 없지만 지난 시즌 기준으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레드카드를 수집을 했던 베티스이고, 최근에 카디스 상대로 2경기 연속 퇴장자가 나오면서 경기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베티스가 이번 경기 퇴장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경기 주심을 맡는 미구엘 아리아스 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라리가에서 레드카드가 10장으로 두 번째로 많았던 레드카드를 뽑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이미 라리가 3경기에서 한 장의 레드카드를 꺼냈던 아리아스 주심이 이번 경기 심판을 보기 때문에 베티스 입장으로서는 또다시 카디스전 퇴장 악령에 시달릴 경우에는 카디스에게 덜미가 잡히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가져가 봄직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라스팔마스 대 그라나다의 경기인데, 라스팔마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라스팔마스와 그라나다가 각각 지난 시즌 스페인 2부 리그에서 2등과 1등을 차지하면서 승격을 한 팀들인데, 이번 시즌에 라리가에서는 굉장히 시즌 초반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라스팔마스는 리그 5경기 4실점,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스팔마스의 주전 골키퍼인 발레스 골키퍼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굉장히 뛰어난 선방 지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스팔마스는 그나마 수비력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라스팔마스가 특유의 패스와 점유 축구를 1부 리그에서도 구사를 하고 있는데, 점유율은 높지만 라리가에서 5경기 1골, 최악의 빈공을 보여주면서 실속 없는 점유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라리가 5경기에서 1골을 넣은 것도 페널티킥 득점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 5경기에서 필드골이 없는 유일한 팀이 바로 라스팔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라스팔마스와 달리 공격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리그 5경기에서 9골이나 넣으면서 그라나다가 최다 득점 공동 4위로 화력은 부족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엘체 출신의 공격수 루카스 보예를 영입한 그라나다인데 이 보예 선수가 그라나다에 오자마자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고 지난 시즌 2부 리그 득점왕이었던 그라나다의 우준이 역시 최근에 3경기 2골로 골 감각을 회복을 한 데다가 그라나다의 측면 공격수이자 드리블 돌파가 뛰어난 사라고사 선수 역시 3경기 2골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그라나다가 라스팔마스보다는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라나다는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리그 5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16실점,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라스팔마스는 발레스 골키퍼를 앞세운 수비력이 좋지만 특유의 점유축구가 공격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라나다는 공격력은 1부 리그에서도 괜찮은데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수비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이 지난 시즌 2부 리그 기준으로 맞대결이 1승 1패로 굉장히 팽팽했고 모두 홈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나란히 2부 리그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활약을 하던 선수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라나다가 올 시즌 수비가 굉장히 불안하고 세트피스 실점도 3실점으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지만 라스팔마스는 세트피스 득점도 0골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그라나다에게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과 골 감각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그라나다 쪽으로 마음이 살짝 더 기우기 때문에 풋볼 살롱은 과감하게 라스팔마스의 단통 패배로 갔는데 제가 라스팔마스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그라나다가 191cm의 장신 중앙수비수 루비오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지로나전에서 결정이 됐는데 이 루비오라는 수비수가 그라나다가 결정이 된다면 가뜩이나 불안한 그라나다의 수비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그라나다의 장신 수비수 루비오가 현재 팀 내에서 가장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라스팔마스에는 191cm의 장신 공격수 소리카바 선수가 제공권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라나다의 루비오란 수비수가 경기당 제공권 경합이 3.5회, 라스팔마스의 소리카바라는 장신 공격수는 3.7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라나다의 루비오가 또다시 결정이 된다면 제공권이 좋은 라스팔마스의 공격수 소리카바에게 높이에서 고전을 할 수 있는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충분히 라스팔마스에게도 기회가 있는 매치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13번 경기는 라스팔마스의 단독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의 마드리드 더비입니다.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중원 부상 공백이 상당히 커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라치오 원정에서 득점까지 기록을 했었던 아틀레티코의 미드필더 바리오스 선수가 현재 오른쪽 다리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레알전 결장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바리오스 선수의 공백이 굉장히 큰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바리오스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경기당 가로채기 횟수가 평균 3.4회로 가장 많은 가로채기를 보여주고 있는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베테랑 미드필더 코케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아틀레티코인데 이 코케 선수 대신에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중원에서 가장 많은 가로채기를 기록을 하고 있었던 이 바리오스라는 미드필더가 빠지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중원 공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또 다른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데폴 선수 역시 A매치 기간 부상 여파로 인해서 최근 발렌시아, 라치오전에 모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데폴까지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가뜩이나 중원 퀄리티가 뛰어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아틀레티코가 중원에서 굉장히 밀리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와의 마드리드 더비에서 3경기 연속 퇴장자가 나왔는데 아틀레티코 입장으로서는 이번 경기 레드카드를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틀레티코에게는 호재인 것이 이번 경기 주심을 맡는 하비에르 로아스 주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라리가에서 다이렉트 레드카드가 4번으로 2번째로 적었던 심판이고 올 시즌에도 라리가 2경기에서 아직까지 레드카드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아스 주심이 지난 시즌 기준으로 라리가에서 레드카드가 2번째로 적었던 심판이기 때문에 관대한 성향의 주심이라는 점은 최근에 레알전 퇴장이 많았던 아틀레티코 입장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관대한 성향의 주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가 헤타페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을 했던 것이 헤타페 특유의 냅다페 축구가 나오면서 헤타페가 경고를 6장이나 받았고 굉장히 거친 파울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를 했었는데 그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상당히 고전을 했었기 때문에 이 관대한 성향의 주심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역시 레알을 상대로 홈에서 굉장히 빡빡하고 거친 경기 운영을 하게 된다면 레알이 상당히 당황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카운터 어택, 역습 득점이 3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강력한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의 강도나 무게중심이 아틀레티코보다 높고 평균 점유율도 아틀레티코보다 높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 속에서 아틀레티코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을 감행하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틀레티코도 전혀 나쁘지 않은 경기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의 강점인 카운터 어택, 롱볼 공격, 스루패스 공격 측면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역습에 약점이 있고 스루패스 공격에도 약점을 보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틀레티코 역시 자신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지난 발렌시아 원정에서는 아틀레티코가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는데 그 경기에서는 이른 시간 선제 실점을 당하면서 아틀레티코가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구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강점인 역습이 살아나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는 레알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자신들의 강점인 역습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아틀레티코가 바리오스, 데폴 등 핵심 중원 자원들의 공백을 고려하면 레알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특유의 역습 한방과 최근 홈에서만큼은 레알 상대로 1승 2무 1패 굉장히 끈적했던 전적이 있다는 점, 레알의 핵심 측면 공격수 비니시우스 선수가 현재 부상 회복이 어느 정도 됐지만 이번 경기 결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바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레알이 공식 경기 연승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꾸역 한 골차 극장골 승리가 많았고 주드 벨링엄 선수가 극장골을 넣어주지 못했다면 이 여러 차례 부러질 수도 있었던 레알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한번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릴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최소 무승부 정도를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14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3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